2023년 3월 7일 이정훈입니다.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제3자 변제를 발표했습니다. 그걸 놓고 조금 시끄러운데 제가 연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3자 변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묘오적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호는 왜 집어넣었지? 김태호 안보실 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 이 5명이 계묘오적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저는 떠오르는 게 1997년 대한민국은 IMF 위기로 갑니다. 그 직전에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반일 감정을 아주 선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경남고등학교 출신 두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망친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경남고. 김영삼 씨가 경남고고 문재인 씨가 경남고 출신입니다. 그때 김영삼 씨가 한일 관계를 매우 어렵게 했다가 IMF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했던 게 한일 관계의 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DJ 오부치 선언이 나오면서 한일 관계가 매우 좋았었죠. 그때 지금 계묘오적을 떠드는 이 좌파들은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박정희 시절에 오픈이 되고 전두환 시절에 특이한 방법으로 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DJ 시절 때 꽃을 피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일본 가서 자유롭게 여행을 하시고 또 젊은이들은 일본 만화에 한때 굉장히 빠졌었죠. 재팬 애니메이션에 빠져갖고 또 일본식 뭐 이태원에서 우리는 참사가 일어났었지만은 그런데 가보게 되면 일본풍으로 일본 만화에 나오는 풍으로 코스프레 하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많았었죠. 그 전까지는 일본 문화가 들어오면 대한민국은 뭐 선정적이다, 잔인하다, 나라가 망한 것처럼 떠들었지만 그런 대중문화 오픈을 한 게 김대중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 좌파들은 다 침묵했습니다. 김영삼이 나라를 망친 거를 김대중 씨가 살린다라는 개념 때문에 그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는 계묘오적이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망쳐놓은, 자 다시 말하면 김정은과 춤을 춘 게 누굽니까? 문재인이죠. 그러다가 아주 싸대기를 오지게 맞고 나가 떨어졌죠. 그리고 그걸 다시 연결하려고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국정원장에 앉혀갖고 뭐 하다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0.73%포인트 차이로 권력을 내놨습니다. 참 한국이 힘들 뻔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있는데 계묘오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DJ한테는 그렇게 할 자신들이 있나?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광주 5.18 광장에서 뭐 어떻게 하자라고 모이고 있는데 이거랑 5.18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좌파들이 준동하기 시작한 거는 이 위안부 문제를 꺼내면서 그걸 기화로 해서 좌파들이 5.18을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보수 세력에서도 HID, UDU 대건, 과거 북파공작원 했던 사람들도 우리도 해야 된다. 또 월남전 참가자들도 우리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근로정신대로 갔던 분들도 우리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 배상의 본물이 터져버렸죠. 그전에는 월남전 참전, 그전에 6.25 참전한 사람들은 오히려 억울하죠. 물론 우리가 국가보호는 안 한 건 아닙니다. 다 해줬는데 월남전 같은 경우에는 그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군들이 주는 거. 그거를 정부가 안 줬죠. 그가 국가 발전을 했었죠. HID 요원, UD 요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갔다 오게 되면은 일정한 돈을 줘야 되는데 전사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 주고 뭐 이렇게 띄어먹은 게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좀 나쁜 거죠. 또 그런 것도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과거 4.19 이런 거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호는 있었지만은 따로 그런 어떤 배상 같은 건 없었어요.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명예를 줬던 건데 5.18은 뭐 명예에다가 뭐 보상에다가 뭐 특혜에다가
이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내 목숨 내놨다, 민주화를 위했다, 이런 것들이 다 돈으로 되면서 우리나라가 우스워졌습니다. 근로정신대 갔다 오신 분들은요, 기본적인 성향이 국제정치도 좀 알고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다수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세계정서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주장은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 배상 터지니까 이분들도 받아갔고, 근데 이분들은요, 이거 받아간다고 해서 좌파로 기우는 사람은 일부는 있죠. 모든 건 있을 거나 다수는 아닙니다. 근데 다수가 그럴 것처럼 이 계묘 오적 이런 거 만들어 선동을 하는데 통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 쭉 분석을 해왔었는데, 한일 셔틀 외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오부지 김대중, 그러니까 아주 그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좌파의 숙주였는데, 그 사람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일 어협협정을 아주 어렵게 만든 게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제 어업 문제 갖고 굉장히 예민할 때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이라는 걸 선포해가지고, 그걸 이승만 라인, 레이 라인이라고 하죠, 국제적으로 선포해가지고 우리의 어업 주권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언하기 거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 걸로 확보는 했죠. 좀 일본하고 서로 합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박정희 정권 때 한일 어휘협정을 맺으면서 독도 영용권을 우리로 하면서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게 수명이 모든 조약은 뭐 무기한 가는 것도 있지만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도래가 하니까 일본이 이거 파기하겠다. 파기하게 되면은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서로 임의로 경계선을 긋고 넘어오면 그냥 잡아가면 돼요.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걷고 이게 우리 거다 하고 일본 배 납포한 것처럼 하면 되는데, 그때는 일본은 패전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 배가 가는 걸 잡지 못했지만 52년 이후에는 일본도 그걸 자기도 이제 정부를 만들었으니까 반대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마찰이 커지다가 그게 커지면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그걸 정리를 했는데 그게 수명이 다 되니까 그때 참 쌍끌이라고 이렇게 배 두 척이 쭉 가면서 그물을 내려서 쫙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막 종자까지 장까지 다 잡아버리잖아요. 그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조업이었는데 일본 가서 일본 근해에서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일본서 얼마나 잡았느냐 그걸 토대로 자 우리는 일본하고 협상을 하면서 우리 이만큼은 잡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협정을 맺는 건데 쌍끌이 어업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못했죠. 불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합의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쌍끌이 뺐다라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과거 정신대 갔다 오신 분들이 박 대통령 때 너희들은 일본 가서 돈도 벌었고 하니까 지금 일할 수 있는 나이고 하니까 일을 하고 돌아가시는 사람들만 청구권 자금 배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죠. 나서면 친일파 소리 듣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위안부 그것도 다 김영삼 때 한 거니까 또 터지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갖고 과거에 친일파 소리 때문에 못했던 거를 반일이라는 것처럼 해갖고 위안부 문제를 더 키우고 해서 결국 노무현 때 돈을 받아가고 그렇게 했던 건데요. 그렇게 이제 한일 어협협정이 어려워진 거를 결국은 과거의 어협정보다 불리하게 김대중 정부가 합의를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 쌍끌이 문제도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불법 조업한 거 받아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한일 관계를 좋게 했을 때 그리고 시작되는 게 한일 셔틀 외교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가까우니까 저는 한참 바쁘게 일할 때는 동경이나 베이징, 상해를 당일치기로 간 적이 많습니다. 그냥 아침 비행기 김포에서 일찍 타고 지금도 김포에서 빨리 타면 동경 하네다로 한 2시간 제주 비슷하게 가잖아요. 시간이. 일 보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다른 데로 날아갔지만 사실 하루 생활권입니다. 가까운 나라니까 좀 가깝게 지내서 셔틀 외교라고 해서 양국 정상이 셔틀 외교를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본격적으로 노무현 정권 때 시작됐어요. 2004년도부터 셔틀 외교 그래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한 노무현 정권에서 이 정신대 일본이 배상해야 된다고 막 어쩌고저쩌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건 민간 공동위원회 돌려조사해 보니까는
아 이거는 배상받지 못한다. 이미 우리가 다 받았다. 그래갖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내시는 세금 가지고 7천억 원은 좀 안 됩니다. 6천 몇백억 원 조성해서 줬습니다. 그걸 거론하지 않았으면 그 돈이 안 나갔겠죠. 이 노무현 정부가 민족 자존심 하다가 그 돈 나갔고요. 또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 빼내라 그래갖고 100억 달러를 써갖고 평택에 기지를 지어줍니다. 그러나 이 노무현 대통령은요, 한일 셔틀웨이를 이겨갔어요. 이거를 끝내 중단되는 거는 이명박 정부 때 중단이 됩니다. 뭐 그때는 잠시 중단으로 보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는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가 만주군 출신이다. 일본 육사 잠시 다녔다. 이것 때문에 계속 압박을 가하니까 오히려 일본하고 정상 만나는 걸 끝까지 피했죠. 다자간 회담에서 만나는 거 제외하고는 아주 피했죠. 그리고 문재인 씨는 무슨 뭐 반일의 기수처럼 나갔고 바로 셔틀 외교, 한일 셔틀 외교를 DJ 때 시작해갖고 꽃은 노무현 때 꼽혔다는 거를 이 좌파들은 이 노무현을 이긴 게 문재인이잖아요. 싹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은 양심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주사파 이해찬 이런 사람들이 주사파 이재찬 이런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돌려가지고 아주 어렵게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의 번영도 그런 한일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1인당 GNP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김영삼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때 위안부 뭐 나올 때 일본에서 이렇게 재단 만들어, 왜냐하면 청구권 자금 다 줬으니까 새로 줄 수는 없으니까 민간 차원에서 하겠다 했더니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필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도 돈 많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린 돈이 좀 더 일본보다 지금 뭐 훨씬 김영삼 때에 비해서 한일 관계가 훨씬 줄어들었고 격차가, 그때는 우리가 일본보다 좀 못 살았지만 지금은 거의 대등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일본한테 돈 못 주겠다는 일본한테 돈을 달라고 징징거리는 것도 웃기고, 이미 김영삼이 그랬고, 지금 우리 스스로 변제하겠다 그러는데 이건 또 싫다 그래요. 김영삼 때 돈 필요 없다 그럴 땐 김영삼 잘한다고 좌파들이 짝짝짝 해놓고, 자, 좀 정신병자 같지 않습니까? 뭐 국가 정치를 하다 보면은 과거에 했던 말을 바꾸는 이 정신병자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건 저는 인정하는데, 좌파들이 그때그때 달라야 합니다. 지금요, 이 대한민국은 제가 이제 주로 안보 문제를 다루고 경제 문제는 좀 서툴죠. 근데 경제하고 안보가 핵심인데, 사회 이끄는 데서는 안보가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못 먹어도 죽습니다. 그 경제 중에 중요한 게 에너지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면 당장 죽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아주 어렵게 만든 게 문재인이 아닙니까? 에너지 중에 중요한 게 이게 좀 위험성이 있고, 에너지란 건 다 폭발력이 있어요. 댐도 터지면 살수대첩처럼 많은 사람 죽습니다. 그 댐 만들어 놓고 그 물을 써야 되고요. 발전도 해야 되는 거.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화력도 그렇고. 근데 뭐 원자력을 때려잡아 그 가장 값싸고 한 거를 위험하다고. 뭐는 안 위험해. 어떻게 문재인 씨는 대통령 전용기 타고 이북을 가나? 이북 갔을 때 이북에서 그 비행기 노리는 쏠 수 있는 미사일이 몇만 발인데, 비행기는 또 항상 안전한가? 추락할 수도 있는데 왜 원자력만 위험하다 그래요? 이렇게 선동하면서 우리 국민을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을 결정하는 국제정치인데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세계가 쭉쭉쭉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친러였습니다. 독일이 참 흥미로운 나라인데, 유럽서 보게 되면 프랑스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독일도 왔다 갔다 하는 나라거든요. 영국은 그런 대로 좀 일관성이 있는데 영국도 왔다 갔다 하면 조금만 편안해지면 좌파가 득세해서, 뭐 옛날 스페인 내전 때 그 자유여단인가 만들 때 아주 그 영국의 좌파 지식인들이 아주 많이 참전을 하죠. 영국도 웃기는 나라예요. 영국에 노동당도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또 그러기 때문에 반공정권인, 너무 지나치는 반공정권이 등장하는 게 그게 히틀러의 나치, 또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오 정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던 유럽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쭉 단합이 되면서 나토 중심으로 뭉칩니다. 근데 지금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의 패권이 상당히 위협적이었죠.
그렇게 된 이유는 경제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중국이 이제 인건비가 싸니까 많은 기업들이 가서 이제 거기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수출을 하고 이쪽은 이제 그 잉여금을 받고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중국에서 세계의 공장이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중국도 소비를 하죠. 그거보다가도 1.6배가 많아요. 그럼 나머지 60%는 수출을 해야 됩니다. 수출해야만 공장이 돌아가고 돌아가야만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중국인들이 먹고 살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필요 때문에 자꾸 이제 주변국들 못 사는 나라한테 진출해갖고 자기네 판로를 만들면서 자기네 영향권을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잘 되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남중국해에 있는 섬들은 내 섬, 뭐는 내 거, 뭐는 내 거 이렇게 트럼프 만나서 시진핑은 원래부터 코리아는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패권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갈등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저항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그 수출이 이제 60% 수출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무력을 더 쓰게 되는 위협으로 나오고 뭐 대만을 먹겠다라고 하니까 긴장이 쫙 올라가면서 일본은 좀 더 친미적으로 가고 호주 확실하게 가고 필리핀이 옛날에 다 미군 나가라 그래서 클라크만인가요? 수빅만인가? 좀 헷갈린다. 필리핀에 있던 미 7함대 쫓아내지 않습니까? 일본으로 갔지만 미군 이제 다 나가라는데 다시 들어오라 그러고 한국이 예외적으로 문재인 정권 때문에 이게 박근혜의 실패가 그렇게 컸던 겁니다. 거꾸로 가다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한일 관계를 최대한 틀어놔 버렸죠. 자기가 모델로 삼는 노무현은 그렇게 못 갔는데 근로 정신된 문제까지 꺼내놓고도 그렇게 못 갔는데 근데 이 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해방 공간에서 국내에서 최대의 민족주의자는요 인천 김성수입니다. 제가 동아일보 출신이라서 인천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인천이라는 사람이 큰 돈을 모아가지고 돈이 있었기 때문에 뭘 하잖아요. 저도 지금 뭔가 하고 싶은데 좀 먹고 사는 돈은 있는데 뭔가 일을 할 거사 자금이 딸려서 맨날 힘든데 독립운동 하려면 거사 자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돈을 이분이 몰래 댔는데 그러니까 낮에는 일본 돈 비위 맞추고 밤에 그렇게 했는데 낮에 맞춘 거 가지고 친일파로 몬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계묘 오적으로 모는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걸 친일파로 규정을 해서 그분이 대한민국 독립장 뭐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취소하게 하고 다 취소하고 친일파 이런 걸로 낙인 찍어놔 버렸죠. 정말 대한민국이 되는데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승만도 될 수 있고 김구도 될 수 있고 하다못해 김일성도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국내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딱 받아서 이 받쳐주는 야구를 위한 포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건 안 됩니다. 그 역할을 김성수가 했습니다. 그 재력과 동아일보라는 힘,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그런 힘, 그쪽 한국의 지식인들을 묶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화합해서 나가게 만든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친일파라고 몰아갖고 문재인유의 사람들은 정말 치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그런 사람들이 만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살면서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나오는 사람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중국이 팽창주의로 오면서 이 주변 나라의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뭉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뭉치는데 큰 걸림돌이 한일 갈등이었어요. 한일 갈등을 이 친일 인명사전 만드는 세력들이 계속 그걸 갖고 박정희를 넌니 많이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배짱이 없잖아요. 한 번도 일본을 제대로 방문 안 하고 1대1 회담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틈을 비집고 그가 탄핵되니까 반일을 코드로 내세운 문재인이 나와서 집권하고 더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좀 식민 지배 당한 게 있어서 반감이 있으니까 그게 또 목소리 커져갖고 한일 관계 쭉 나빠지면서 아마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이재명이가 이어졌으면요 참 우리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들어서가지고 그걸 바로잡고 지금 이제 셔틀배고 복원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달 중으로 아마 일본을 방문해서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을 아마 다음 달에 갈 겁니다. 그리고 5월 달에 한번 이 방송에도 했지만 일본 히로시마에서 하나 G7 회의가 열립니다. 우린 G7 대상자는 아닌데 우리가 G8 정도는 되죠. 우리하고 호주고 인도 이런 초청을 받을 겁니다.
이 G7에선 과거에 러시아가 미국에 많이 협조해서 세계적인 비핵화를 할 때는 러시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가 저렇게 완전히 엇나가니까 배제가 되고 우리가 윤석열 정부니까 이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제 질서가 지금 막 바뀝니다. 막 바뀌는데 여기에 업불을 놓는 게 이 계묘 오정론입니다. 김영삼이 저질고 김대중이 뒷수습할 때는 입도 뻥긋 안 하던 자들이, 그런 자들은 문재인이 김정은과 춤을 출 때는 좋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미일 관계를 회복하고 하니까 계모 오적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하고 우리 갈등이 있죠. 갈등만 부각시키면 있습니다. 희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뭐가 있을 때 뭐야, 한겨레. 제가 한겨레 주주입니다. 뭐 주주 보내라고 하는 편지가 왔던데, 여기 있는 점을 갖다가 쭉 확대하면 화면 전체 까만 점이 돼. 백지라고 주장하는, 그것만 보면 그게 보이죠. 그게 확증 평이 아닙니다. 이게 전체로 보면 백지지. 그런 세력들한테 5년을 속아왔습니다. 이제 저쪽으로 붙으면 붙을수록 한국은 힘들어지죠.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지금 외교적인 가닥을 잘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몇 가지 문제에서는 들쭉날쭉 실수하는 것도 있고 문제 있는 것도 있지만 큰 틀에서 잘 잡아가고 있고, 진짜 이 문재인 정권이 쌓아놓은 똥을 쳐야 되는데 적폐청산해야 돼요. 저는 이재명을 넘어 지금 뭐 서훈, 정의용 이런 사람 기소 갖고는 안 되고 문재인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물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계모 오적이니 뭐니 하면서 대한민국을 망조로 몰고 가는 이자들이 지금 뭐 윤석열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역적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역적인지 봐야 됩니다. 자, 셔틀 베고 노무현이 할 때는 침묵하다가 윤석열이 정부가 하니까 그걸 비판을 해. 진짜 그그달. 국제 정치를 잘 보시고 이번에 3자 변제 하겠다는 정부 입장 상당히 고충 속에서 나온 걸로 보여요.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지금 뭐 경제 발전 시키는 것도 굉장히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데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죠. 저는 좀 더 빨리 풀면서 이제 경제를 부흥시켜야죠. 지금 뭐 정부에서는 제주도에서 이 좌파들이 반대했던 서귀포 쪽에 제2공항 짓는 거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빨리 추진해야죠. 제주도에 2개 공항이 있으면, 제주도는요 남북으로 날씨가 달라서 제주공항인 비행기 못 떠도 서귀포 뜰 수 있어요. 그래야 좀 뭐가 숨통이 터지죠. 그런 것들을 쭉쭉쭉쭉 추진해 나가면서 이 퍼펙트 스톰을 극복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른 새벽 제가 국제정치연구 국내 정치를 연결해서 좀 흥분된 상태에서 이 경남고 두 출신 대통령이 망친 나라를 바로 잡아가고 있다. DJ 때 노무현 때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계모 오적이야. 그렇게 제 주장을 펼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